저는 요즘 아침이 무섭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달려나가고 몸은 그 뒤를 억지로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물컵도 아니고 알람도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은행 앱을 누르는 그 짧은 동작이 제 하루 전체를 결정해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 한 번에 되지 않으면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마르거나 땀이 차면 인식이 늦어지는데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늘어졌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상상이 먼저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손끝이 떨려서 한 번은 틀렸고 다시 눌렀습니다.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180만 원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이 와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곧 어머니의 치료가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멈춤은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가 꺾일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은 대단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여행도 차도 멋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오직 어머니의 재활치료비와 약값을 위해 쌓아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친절하게 말했어요. 예약금만 먼저 넣어주시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약금이 없으면 일정도 없다는 뜻이었죠. 거실에서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이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만 지키자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뜻은 언제든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엌으로 나가보리 차를 데웠습니다. 주전자에서 끓는 소리가 나고 김이 올라오면서 방 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혼자 누워 계실 때는 더 불안해하셨거든요. 엄마, 물 드셔야 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느리게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발끝이 조심스러웠고 손은 벽을 더듬듯 짚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어머니 팔을 받쳤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제가 걱정하는 걸 아시면서도 티내지 않으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컵을 내밀어 드리자 어머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수야, 병원은 예약 잡았니?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렸지만 속은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응, 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돈은 괜찮니? 그 질문이 나오면 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치료만 생각해요. 어머니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너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요즘 다들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알겠다가 아니라 미안하다처럼 들렸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 몇 개와 두부, 그리고 어제 남겨둔 밥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문을 닫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또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굶을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버틸까?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병원비 앞에서는 늘 초라해졌습니다. 현관에서 작업화를 신으면서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을 한 번 더 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진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이 숫자는 또 줄어든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방문 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가?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다치지 말고. 네, 금방 올게요. 집 문을 열고 나가자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뜨끈해질 정도로 쥐고 있었어요. 제가 쥐고 있는 건 핸드폰이 아니라 통장 숫자와 어머니의 일정과 제 미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던 숫자가 그날 밤 다른 이유로 제 손에서 흘러나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은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새까맣게 내려앉아 있었고 찬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곧장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약을 타야 했고 다음 진료 일정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업장 근처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잠깐 고민하다 받았어요. 민수 씨 맞죠? 여기 병원인데요. 보호자분 연락이 안 돼서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가 싶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저희 엄마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번호가 비슷해서 잘못 눌렀네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엔 식은 땀이 배어 있었고 저는 괜히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그런 상태로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는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공기 속을 찢고 들어오는 소리였고 금속성 울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몇 년 전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병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갔는지 저도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혹시라도 누군가가 제발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하는 순간이 또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밝았습니다. 밤인데도 햇빛 같은 형광등이 천장에 박혀 있었고 유리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며 차가운 바람을 들이밀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환자가 신음하는 소리, 간호사가 무전기를 붙잡고 외치는 소리, 사람 냄새에 소독약 냄새가 섞여
목구멍이 쿡쿡 찔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잠깐 보고 나가려 했죠. 그런데 접수창고 쪽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원무과 쪽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앞에는 침대 하나가 멈춰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는 하는데 숨이 얕고 거칠었어요. 마치 물 밖에 나온 사람처럼 들숨이 짧고 급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CT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원무과 직원이 낮게 답했습니다. 보증금 처리가 안 되면 검사 진행이 안 된다고요. 보호자 없어요? 연락이 안 된대요. 혼자 계셨다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공간 전체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침대 위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약하게 떨렸고 손등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그 손이 공중을 허우적거릴 때마다 저는 살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 한 분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상태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식 흐리고요. 통증 호소하다가 방금 더 처졌어요. 검사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곧바로 원무과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납 처리됐어요? 원무과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됩니다. 규정상 의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짧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검사 대기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숨이 거칠어지는 사람 앞에서 대기라니요. 저는 그때 예전에 어머니가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모습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누군가가 같은 말을 했었죠. 수납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미워서 그날 이후로 병원이라는 공간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음을 삼키듯 목에서 끊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지만 숨은 더 불안해 보였어요. 산소 호스가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제대로 오르내리는지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다 쇼크 오면 진짜 위험해. 다른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보호자 없으면.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의료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바쁘고 규정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규정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숨을 눌러버리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환자의 보호자였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돈부터 받겠다는 게 말이 돼요? 원무과 직원이 지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보호자는 씁쓸하게 웃더니 돌아섰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위에요? 그럼 여기서 죽어도 규정이 책임져요? 그 말이 응급실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제 귀에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하 가늘고 빨랐고 마치 실을 당기듯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제 통장이 주머니 속에서 저를 눌러오는 기분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다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의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그 질문이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숨을 삼키듯 억지로 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머니 속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확인했던 잔액, 어머니의 치료 일정, 예약금.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눈앞에 할아버지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응급실 조명이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시간이 정말로 멈춰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의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규정과 수납 사이에 끼어서 멈춰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는데 제 발바닥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정했어요. 몸은 분명히 서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는데도 가슴이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그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숨이었습니다. 들숨은 짧고 급했고 날숨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섞여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제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어요. 하하,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더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던 것도 아니고 지갑을 확인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종이의 감촉이 아니라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통장이 들어있는 파우치였습니다. 그 순간 아침에 통장을 확인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잔액 숫자, 어머니 얼굴, 병원 일정. 마치 한 장면씩 슬라이드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이 돈만 지키자. 아침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저를 붙잡아주는 말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저를 더 세게 조여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쓰면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파우치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시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혈압 더 떨어집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아요. 알지만 지금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진 말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뜻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대신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또 이런 순간이구나. 예전에 어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죠. 그때 한 아주 작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따라올 결과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끝까지 하면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던 모습,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던 가느다란 손, 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얼굴 위에 겹쳐서 통장 잔액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얼굴이 서로 겹치고 다시 갈라지고 또 겹쳤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반복됐어요. 내가 이 돈을 쓰면 어머니 치료는 어떻게 하지? 다음 예약금은? 다음 달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눈앞에 할아버지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김이 차고 흉곽이 제대로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보호자만 있었어도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 말들이 제 등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봤습니다. 바닥에는 신발 자국과 작은 얼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었겠죠. 이 응급실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는 살았고 누군가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경계선이 생각보다 너무 얇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 났습니다. 손에 쥔 파우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켜야 할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누군가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 안쪽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와주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그 뒤의 문장은 머릿속에서 저절로 완성됐습니다. 나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거야.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할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초점은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계산이 멈췄습니다. 손해와 이익 이후의 삶 같은 것들이 전부 멀어졌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제 몸이 그제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갔고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넣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망설임보다 확신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저는 평생 이 밤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결심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번개처럼 번뜩이지도 않았고 가슴이 시원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더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내 쥔 채로 몇 초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몇 초가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응급실의 공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수납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선을 하나씩 넘는 느낌이었어요. 창구 앞에 서자 원무과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표정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입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삼키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응급실에 들어온 분 있잖아요. 보호자 없는 분.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말을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수납할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차분했고 너무 또렷했어요. 마음속에서는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이상하게 안정돼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잠시 저를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액이요? 네, 전액이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통장 잔액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확인했던 숫자, 어머니 치료 일정, 다음 예약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리면 저는 다시는 이 창구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금액이 좀 큽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신분증이나 연락처는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영수증은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파우치를 열어 현금을 꺼내기 시작하자 직원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종이끼리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어요. 한 장, 또 한 장.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들은 제가 밤을 새워 일해서 모은 돈이었고, 식사를 걸으면서 지킨 돈이었고,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직원은 돈을 세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지금 안 하면 늦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응급실 소음 속에 섞였습니다.
수납 완료라는 말이 화면에 뜨는 걸 저는 멀리서 보듯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이 현실이 되자 몸 안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검사실 쪽으로 밀고 갔고 산소 마스크가 흔들리며 호스가 바닥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초 동안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 몇 초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확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 손을 봤습니다. 파우치는 비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자리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늘 거기에 있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생각이 이제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가 병원 밖에서 갑자기 전부 제 어깨 위로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다시는 병원 문을 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내쉴 때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그 하얀 숨이 금방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전 재산을 내려놓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부터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앞을 벗어났을 때는 분명 택시를 탔는데 창밖의 불빛들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멈추는 기분이 들었고 택시 안의 조용한 공기가 오히려 제 생각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내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적인 동작을 했습니다. 늘 거기 있던 파우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손끝에 닿는 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몸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잠드신 듯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병원 앞에서는 차마 열지 못했던 은행 앱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보지 말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화면을 눌렀습니다. 로그인이 되고 잔액이 떴습니다. 0원. 숫자가 아니라 빈칸처럼 느껴졌습니다. 0이라는 글자보다도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였는데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앱을 껐다가 다시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제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내가 미쳤나? 소리내어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울고 싶은 것도 아닌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계산해왔던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예약금, 어머니 재활치료, 약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더할 수 있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어요. 그때 방문 너머에서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약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지만 손잡이를 잡고는 멈췄습니다. 지금 얼굴로 어머니 앞에 나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질문이 이제야 제 마음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너무 정확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내일을 살 수 없게 됐다는 확실함이 동시에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자니 응급실 형광등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래서 들리던 숨소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제가 수납 창구에 돈을 내려놓던 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고장난 화면처럼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려고 했지만 그 말은 입안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통장 잔액이었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기척이 들리자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제 늦게 왔지? 피곤해 보여. 네. 일이 좀 길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믿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숟가락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음식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목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힐끔 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다음 진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 단위로 쫓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젯밤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선행을 했다는 뿌듯함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선택은 그 순간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시작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통장 잔액 영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머니의 다음 진료 날짜가 머릿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일을 쉬면 더 큰 불안이 밀려올 것 같아서 억지로 집을 나섰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자 익숙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철제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목소리가 섞여서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얼굴이 워낙 지쳐 보였으니까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서 있는데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와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반장과 관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정산 끝나고 남아있던 현금이 없어졌어. 네, 금액이 좀 커. 관리자가 봉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만큼이야. 그 봉투 위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금액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전날 밤 제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내려놓았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고 손에 땀이 맺혔어요. 어제 누가 이 근처에 있었는지 다 확인해야겠어. 관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제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 네, 정산 도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현금 만진 거 기억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고 말을 아끼면 숨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지긴 했습니다. 봉투 정리할 때요. 사무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반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고 관리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나갔다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급한 일 있었어? 반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돈이 급했다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초조하게 움직이는 손. 관리자는 저를 한참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날 병원에서 돈을 썼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썼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는 변명처럼 들릴 게 분명했거든요. 사무실 밖에서는 동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가져갔대? 설마 우리 중에? 그 수군거림이 벽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 네. 조사 좀 해봐야겠어. 괜히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관리자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상황이 좀 그렇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업복을 벗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간단한 동작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잠깐 조사만 한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드러난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시 손을 뺐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전날 밤의 선택이 이제는 제 일상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사람 하나 살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보다 당장 제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치료, 집세, 생활 전부가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조차 제 발걸음을 걸어 넘어뜨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솔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그냥 집에 갔어야 했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로 굳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둠 속에 서서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쉬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무겁게 눌린 채로 공기만 드나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갔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요. 통장 잔액은 그대로일 것이고 일터에서의 상황도 그대로일 겁니다. 그 모든 그대로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냥 집에 갔어야 했어.
이 문장이 처음에는 질문처럼 들리더니 점점 단정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지금 이 표정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아직 안 자? 네, 곧 잘게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하나 무너졌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나도 더 힘들어. 알겠어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응급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일터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두 장면이 계속 겹쳐졌어요. 수납 창구에 돈을 내려놓던 손과 봉투 위 숫자를 가리키던 관리자의 손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의 끝에 결국 제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내가 안 냈으면 다른 누군가가 냈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끝났을까? 그 질문에 저는 어떤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가 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일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잠을 좀 설쳤어요. 그 말도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물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통장 앱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영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것조차 이제는 버거웠어요. 숫자가 아니라 제 선택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깔렸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각자의 하루가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하루는 거기 끼어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 발짝 뒤로 밀려난 사람처럼요. 그때 또다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냥 집에 갔어야 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저는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람을 도운 선택보다 그 선택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빈 통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변함이 없었고 그 침묵은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이 이 모든 선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분명히 바닥이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았고 날짜를 세는 일도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아침이 오면 아침이 왔다는 사실만 알았고 밤이 되면 또 하루가 끝났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날 밤 응급실에 있던 누구에게서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뉴스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까봐 검색창에 이름조차 치지 못했어요. 이름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단서가 제 마음을 더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재활 운동을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척을 했습니다. 척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었거든요. 텅 빈 통장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요. 어머니가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요즘 일은 언제 다시 나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조금만 쉬라고 해서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 괜찮아요. 금방 다시 나가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저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고 발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붙은 구인 공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기도 했고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치며 괜히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앞에서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자리 찾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도 괜찮으면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손에 잘 구겨졌습니다. 제 처지도 그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접히고 다시 펴도 자국이 남는 상태 말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알림이 울리지는 않을까 괜히 화면을 몇 번이나 켜봤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화면은 늘 조용했고 제 기대만 계속 헛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길 바랐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살았다면 누군가는 기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건 내가 할 생각이 아니었잖아. 며칠째 아무 일도 없자 기억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도, 거친 숨소리도, 수납 창구 앞에 떨리던 손도 조금씩 멀어졌어요. 대신 현실적인 걱정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 집세, 생활비. 계산기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더할 숫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력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왔어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은 많아. 대신 힘들어. 괜찮아요. 그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웃음이 나올 뻔한 그 상황이 너무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빈 통장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은 이렇게도 금방 바닥에 적응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그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마음을 더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아직 너무 허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며칠이야말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저는 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생각을 멈추려면 몸이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핸드폰은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일부러 뒤집어 놓았는데도 화면이 있는 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림이 울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귀는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심장이 괜히 빨라졌고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말은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괜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만 더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아무 알림도 없는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림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제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들리지 않았고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알림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알림.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줄을 바로 읽지 못하고 몇 초를 멈춰 있었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금액이 보였습니다. 순간 숫자가 잘못 보인 줄 알았습니다. 자릿수를 세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며 하나씩 세었습니다. 세다가 멈췄고 다시 처음부터 세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했는지도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고 잔액 화면이 다시 떴습니다.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미세하게 덜컥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혹시 꿈인가 싶어서 저는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또렷한 통증이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훨씬 컸습니다.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류인가, 착오 입금인가, 누군가 장난을 친 건가. 하지만 어떤 경우도 이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심장을 다시 세게 쳤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세요라고 묻기에는 이미 상대가 제 통장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방에서 소리 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얼른 자. 네, 금방 잘게요. 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제 눈이 너무 커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해서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요. 다시 통장 화면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마다 심장이 다른 리듬으로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저는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대 때문도 기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아직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 그 숫자를 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밤을 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밤새 쉬지 않고 돌아갔던 것 같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통장이었습니다. 숫자가 사라졌을까봐 아니면 어젯밤이 꿈이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제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쉽게 화면을 켜주지 않았어요. 결국 화면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 화면을 지나 잔액이 뜨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망칠 수 없겠구나라는 체념에 가까운 숨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상황은 나아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재활 운동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를 보자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그 말에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제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어머니의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을 텐데 제 가슴에는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좀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저는 다행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오늘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마냥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이 왜 나한테 왔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돌려줘야 할 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착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보다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날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거친 숨소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제가 파우치를 꺼내던 순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자 마음 한가운데가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을 했던 순간에 저는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결과도 미래도요. 그냥 눈앞의 사람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후회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날의 선택이 잘한 선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의미는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민수야, 다음 병원 예약은 언제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적어도 부끄럽게 쓰지는 말자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며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편의점 구인 공고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장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다시 선택지를 내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단순한 보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질 뻔했던 사람, 그래도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는 못했던 사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장 앱을 닫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제 선택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 이야기는 비로소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던 은행 앱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 통장을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잔액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잔액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입금자명. 어제는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고 뉴스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입력했을 뿐인데 화면이 바뀌자마자 수많은 기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위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룹 회장, 응급실서 쓰러졌다가 극적으로 생還. 그 아래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며칠 전 응급실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누워있던 그 환자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위태로워 보이는 노인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이럴 수가 있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기사들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그룹, 수십 년간 재계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 기사 속 설명 하나하나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수납이 안 되면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의 저는 그를 회장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알림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쩐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단어가 너무 현실감 없이 들렸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도움 주신 분이 맞으시죠? 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신 뒤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분을 꼭 찾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동안 이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는지, 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이 보내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벅차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함과 복잡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빈 통장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재벌 회장이었고 그 사실 하나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제가 내렸던 선택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 같기도 했고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돈의 출처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은 재벌 회장이었고 이 돈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분명해진 건 그날의 저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이유를 찾았고 이야기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였습니다.